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꿈의 5천 고지를 밟았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출범 70년 만에 축포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이라지만 갈 길이 멉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뉴욕발 훈풍이 가세하면서 1.57% 오른 4,980대에서 출발한 코스피. 삽시간에 꿈의 지수인 5천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4천 돌파 뒤 불과 석 달 만입니다. 외국인이 장중 순매도로 바뀌었지만 개인과 기관의 합세로 5,019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들 압도적인 실적, 여기다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 여기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이른바 포모 심리죠. 예. 이거 지금 당장 올라타지 않으면 나만 손해내라는 이런 심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5천선 고지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장중 3% 오르며 15만 7천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해 한국 기업 처음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5만 전자로 불린 지 1년 만에 반전입니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도 2%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3위로 올라선 현대차는 이틀째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로봇 배터리 기대감에 2차 전지주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러나 차익 실현 매물의 오름폭이 줄어들면서 4,952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2% 오른 970에 장을 마쳐 이른바 천스닥을 눈앞에 뒀습니다. 대한증권거래소가 3월 3일 한 부통령과 미 경제조정관 우두시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코스피 5천 돌파는 1956년 한국 유가증권 시장의 뿌리인 대한증권거래소가 상장사 12개, 시총 150억 원으로 출범한 지 70년 만입니다. 또 코스피 지수 산출 46년 만입니다. 이번 기록은 한국 증시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집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수출 주도 시장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붐의 핵심 수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소수 종목 위주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또 불장의 과실이 실물 경제 온기로 퍼져야 하는 숙제가 남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는 코스피 5천선 돌파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어온 증시 활성화 노력을 올해도 더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경제 성장 전략을 통해 국내 증시 활성화 노력을 말씀드렸고 관련 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재 주가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주가 수준을 언급하기보다는 국내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년 만에 국회 본청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로 단식을 멈추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조국 혁신당에 합당을 기습 제안했는데 여권은 공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국회를 연결합니다. 김설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8일째 끝났군요. 네, 장 대표가 민주당을 수사할 통일교, 공천원금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것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산소포화도 같은 활력 징후가 연일 악화했고 의료진이 심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한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송 전 장동혁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전격적인 단식 중단에는 10년 만에 국회를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설득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목숨 건 투쟁의 진정성을 인정할 거라며 훗날을 위해서라도 단식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30분쯤 뒤 실제로 병원 이송을 수용했습니다. 이번 단식을 계기로 보수 야권 공조가 더 탄탄해졌다는 분석인데요. 이송 뒤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 투쟁까지 언급하며 정권의 위선과 거짓, 부도덕을 고발하는 처절한 투쟁을 벌였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장 대표 측과 어느 정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부쩍 가까워진 사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명 징계를 받아든 한동훈 전 대표나 청와대 여당 인사는 끝내 현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 범여권 소식도 알아보죠.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깜짝 발표했습니다. 당 공지를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오전 9시 50분쯤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이 겹치는 호남 등의 지역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중에 나온 제안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1시간쯤 뒤 조국혁신당 대표도 의원총회와 당무위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역시 당사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두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만나 합당 추진에 교감하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극소수에게만 공유된 깜짝 발표에 민주당 내부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비당권파로 꼽히는 강득구 최고위원,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됐나 하는 깊은 자괴감과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정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마찬가지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지도부마저 아침에 소식을 접한 것부터가 절차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정책의총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성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사흘간 1인 1표제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이 시작되는데 합당 제안을 정청래 대표의 승부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논의하는 데 대해서 양당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로부터 공식 합당 추진 발표 이전에 미리 연락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국민의힘과 최종 합의를 마쳤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SNS에 이 후보자 청문회를 내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다시 잡힌 가운데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반응과 태도를 보고 이 후보자 거취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오늘 CBS에서 국민 반응을 종합해서 인사권자로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상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의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녹취 120여 개가 담긴 황금 PC를 확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PC를 최근 이미 제출받았는데 수사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경찰이 이번에 확보한 컴퓨터에 녹취 파일이 담겼다고요? 네, 경찰은 어제 서울시의회가 보관하던 김경 서울시의원 관계자의 컴퓨터를 이미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컴퓨터에는 이번에 제기된 김 시의원의 또 다른 공천헌금 의혹 관련 녹취 파일이 120여 개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3년 6월에서 7월 사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다른 정치인들과 접촉을 시도하며 금품을 주려하거나 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시의원은 당시 현역 시의원 신분으로 공천을 배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녹취 파일에는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당시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속해 있던 현직 국회의원에게 출마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이었던 A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해당 국회의원이 A씨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답한 메시지 캡처도 문제의 컴퓨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 시 의원은 결국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는데요. 김 시 의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든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1억 공천 헌금과는 다른 의혹인 건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 시 의원이 그동안 수사를 받아온 의혹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건 김 시 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시 서울시 의원이었던 A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을 넘겨받으면서 그제 정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당일에 관련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일부 확보하고 관련자도 조사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천 과정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예, 경찰이 압수수색도 했는데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그때는 왜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네, 경찰은 기존에 불거진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이미 지난 11일 김 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루 뒤에는 김 시 의원이 당원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의회로 반납한 컴퓨터 2대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컴퓨터는 김 시 의원실 전 보좌진이 의회에서 쓰던 컴퓨터로 알려졌는데요. 이 컴퓨터도 일찍 확보했다면 수사가 더 빨라지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은 당시에는 해당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기 전이었고 문제의 PC가 압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억 공천 헌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담당 수사팀 인력을 추가로 보강했습니다. 서울청은 최근 다른 부서에서 6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공공범죄수사대 수사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에도 기존 인력에 7명이 추가된 10명 규모의 수사 지원계를 신설해 관련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정치 헌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김병기 의원의 아내 이모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김 의원 배우자가 오늘 오후에 경찰에 출석했죠? 네, 김병기 의원의 아내 이모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해 현재 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공천 헌금 수수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공천 헌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동작구 의원 2명 말고도 다 받은 거 있으실까요? 이 씨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1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지난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소환 조사는 정치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소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김 의원 아들의 숭실대 편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까?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 대상은 김 의원 차남이 근무했던 중소기업 업체 등 모두 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숭실대에 차남의 편입을 청탁했고 이후 계약학과의 중소기업 10개월 재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정 취업까지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 차남은 채용 뒤 사실상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 근무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업체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예,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경찰청은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20시간 넘게 조사하며 지난 2022년 1억 원이 전달됐을 당시 상황을 추궁했습니다. 앞서 전 보좌진 남모 씨는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고
강 의원이 비슷한 시기 전세 계약을 맺은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 의원이 자산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 아침 한파가 절정에 달한 데 이어서 퇴근길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는 앞으로 사흘 정도 더 지속할 전망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를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여의도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퇴근길에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시민들도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다가오는 휴일까지는 이렇게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나흘째 전국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도 서울 영하 12도, 춘천 영하 16도, 대구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 수준을 1에서 6도가량 밑돌며 무척 춥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전주는 3도에 머무르며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이미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이들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 등 중서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또다시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제법 많은 눈이 추가로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도는 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동쪽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지난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좁고 추운 임시주택에서 강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기다림 속에 몸과 마음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김구름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단지입니다. 산자락을 따라 부는 칼바람에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이재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8평 남짓한 임시주택뿐입니다. 말이 주택이지 컨테이너를 개조한 조립식 건물이라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수도관은 걸핏하면 동파돼 물이 끊깁니다. 추운데 이제 동파가 되고 하니까 물도 안 나오고 또 이게 우프 새다 보니까 얼음 유청이 요새 얼음이 얼었거든요. 습기가 차니까 얼음이 얼었더라고. 오늘 아침 내가 보니까. 강추위 속 다시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피해가 컸던 과수원입니다. 10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곳곳에는 이렇게 죽은 나무들이 방치돼 있고 부러진 나무 토막들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보험금과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데 새로 나무를 심어도 수확까지는 몇 년을 더 버텨야 합니다. 수입 자체가 영 없어지고 나니까 작년 농사는 뭐 피농이 아니고 약값도 못했어요. 뭐 앞으로 살 길이 좀 막막하지. 뭐 어디 빚을 내든 어쩌든 간에 하기는 해야 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해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 가운데 4천여 명이 아직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죽어도 생업도 일상을 되찾지 못한 채 맞은 강추위에 어느 때보다 길고 고단한 겨울을 견디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반발했던 검사장들이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당시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인사 발표 뒤에 일부 간부들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옮기는 검사장은 모두 7명입니다. 박현준 서울 북부지검장을 포함해 인천과 울산, 제주까지 일선 검찰청을 이끄는 검사장 4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단체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입니다. 여기에 장동철, 김형석, 최영하, 대검찰청 부장 3명도 같은 자리로 이동하는데
노만석 전 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던 인물들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는 비교적 한직으로 평가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12개에서 23개로 늘렸고 이번 인사로 일부 채웠습니다. 항소포기 사태 반발에 대한 좌천성 인사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성명에 동참한 일부 검사장은 법무부나 대검 핵심 보직에 임명되면서 여러 인사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해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 지검장은 항의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사 발표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박영빈 인천지검장을 포함해 일부 인사들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전반을 논의하는 정책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공소청에 보안수사권을 부여할지 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의원 15명이 의견을 개진했는데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취지대로 여러 의원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질적인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들이 내일 역대 최대 규모로 송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초국가 범죄가 외교 분쟁까지도 불러오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 범죄를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도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출범한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가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송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강제 송환된 피의자 64명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거둔 성과입니다. 이들의 범죄로 피해를 본 국민은 800여 명, 피해 금액은 486억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엔 연애를 빙자한 사기로 모두 120억 원을 뜯어낸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습니다. 총책인 남편 강모 씨는 아내와 함께 성형수술로 외모를 고치며 도피한 끝에 지난해 첫 송환 명단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니기도 하고요. 제가 일단은 제 와이프와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 밖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주하거나 투자 전문가로 속여 사회초년생 등에게 100억 원대 사기를 친 피의자들도 현지에서 모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전용기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돼 내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사실과 공범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열흘 전에도 캄보디아 내 성착취 사기 조직원 20여 명 검거 사실을 직접 발표하는 등 초국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검찰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해외 전화 사기와 관련해 경찰과의 전담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등 전화 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최근 국민이 범죄 조직에 동원되거나 가담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고 현지 경찰 단속으로 대규모 송환이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전담 검사를 지정해 사건 송치 전부터 전담 경찰과 원활하게 사건을 협의,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가 천즈 프린스 그룹 회장을 체포해서 중국으로 송환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범죄 단체에서 일하던 인력이 대규모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최근 캄보디아 곳곳의 범죄 단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등 수천 명 이상이 풀려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놈펜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16일부터 닷새간 사기 작업장을 빠져나온 자국민이 1,400
140명에 이른다고 전했고 베트남도 지난 20일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 자국민 160여 명을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범죄가 우리 일상에 깊게 파고든 건 이미 오래된 일이 됐습니다. 경찰이 SNS에 떠도는 특정 은어를 추적해서 수사를 벌였는데 100명이 넘는 범죄자가 검거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차에서 내린 남성을 경찰이 긴급 체포합니다. 몸싸움에 이어 주먹까지 휘두르며 반항하는 남성.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경찰청 마약수사팀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마약 유통과 판매에 가담한 조직원 54명과 투약자 77명 등 모두 131명을 검거했습니다.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7억 원 상당의 필로폰 1.7kg도 압수했습니다. 소분한 건가? 네. 그럼 10개씩 들어있는 거야? 한 개씩? 판매자들은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뒤 소량으로 나눠 전국에 퍼뜨렸습니다. 텔레그램 등 SNS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이른바 찬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야산이나 일상 공간에 마약을 숨겨놓고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비대면으로 판매했습니다. 해외에서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소분, 포장해 유통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은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약 판매글을 확인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 1년 만에 투약자부터 판매책, 유통책, 운반, 보관 총책까지 모두 검거했습니다. 20, 30대가 79명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10대도 5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갈수록 증가하는 온라인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전남 광양 백운삭 자락과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강풍과 극한 추위에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기도 했는데요. 다친 사람은 없지만 막대한 산림 피해를 남겼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산 능선이 온통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야간에도 강풍에 이리저리 날리는 불길을 잡기 위한 진화 작업이 이어집니다. 불이 굉장히 화세가 거세서 비와도 있었고 진화대원들이 이제 물을 살수하는데 물이 얼어가지고 굉장히 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날이 밝자 진화 헬기가 연신 물을 퍼나릅니다. 전남 광양 백운산 자락에서 난 불은 19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축구장 70개 면적에 달하는 약 48헥타르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불 확산 우려에 주민 60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상선고 나서 나오니까 막 불이 확 이쪽으로 붙었다고.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저 산으로 붙어 올라갔어요. 소방당국은 이번 불이 인근 주택에서 시작돼 번진 것으로 보고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초 그 발화는 주택의 그 화목 보일러에서 발화가 돼서 산으로다가 그 번진 사례고요. 부산 기장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14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재 원인은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강풍을 타고 야산에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랴부랴 회사에 와가지고 뭐 컴퓨터나 막 다 챙기면서 계속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이번 불로 공장이 모두 불에 타고 산림 13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건조주의보 및 그 반대편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풍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파와 강풍 속에 경북 영천과 경남 진주에서도 주택이나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경남 진주시 지편면 농막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산림청은 인력 300여 명과 산불 진화헬기 등 장비 100여 대를 투입해 3시간 40여 분 만에 주보를 진화했습니다. 또 농막 화재 역시 비슷한 시간에 진화됐습니다.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영동과 영남 지방은 건조특보와 돌풍이 겹쳐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한파가 장기화하는 데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영동과 영남 지방은
실효 습도가 35% 이하에 머물고 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불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무죄가 난 부분들과 양형이 구형의 절반으로 낮게 나왔다는 점을 다툴 예정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사흘 전 항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특검도 체포방해 사건 1심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무죄가 난 부분과 양형에 대해서입니다. 무죄 혐의는 외신 대변인을 통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와 사후에 허위로 만든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 두 가지입니다. 재판부는 허위 공보의 경우 언론 배포 입장문이 꼭 사실에 터잡을 필요는 없다고 봤지만 특검은 당연히 사실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며 다툴 생각입니다.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서류를 서랍에 둔 것만으론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 강의구 부속실장은 그동안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공고 내지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법적 문제를 대비해 꾸민 문서를 이미 만들어둔 것만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데다 서명하며 돌려본 행위부터가 서류를 사용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또 징역 10년 구형의 절반에 그친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호처 사병화라는 범행의 중대성이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점과 견줘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다음 달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모두 170여 차례 언급했습니다.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한 전 총리의 행위에는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이런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고 봤습니다. 그에 따라 이상민은 포고령 발령 후 조지호 호석군에게 전화하여 그 지시를 이행하였고 그 다음 날 그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둔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해당 문건을 받은 것부터 한 전 총리와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앞선 재판부가 두 사람이 언론사 단전 단수를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이 재판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선고에서도 몇 차례 언급됐습니다. 피고인은 대적gin실에서 박성재, 이상민과 논의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만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의 행위 역시 엄격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돼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 중형이 선고되면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1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총리가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예정됐던 황 전 총리의 공판 준비 기일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황 전 총리가 기피 신청한 형사합의 35부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쫀쿠가 화제를 모으면서 품절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인기에 유통업계도 흐름에 동참해 나섰는데요. 원재료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파스타초와 카다이프를 섞은 재료에 달콤한 마시멜로가 더해지면 겉은 쫀득, 속은 바삭한 두바이 쫀득 쿠키가 완성됩니다.
또 이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카테고리와 또 1세대 쫀득 쿠키라는 거를 좀 결합을 해보고 싶다는 니즈가 있어서 요거를 좀 시도를 해봤고요. 능동식 반죽을 활용한 이 쿠키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는데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너무 달다 싶었는데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단맛에 익숙해져서 좀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바삭함과 고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식감에 매장마다 품절과 대기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두바이 쫀득 쿠키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을 내놓자마자 거의 동의나는 수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솔드아웃 다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이른바 두쫑쿠 열풍에 유통업계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4사는 모두 쫀득을 앞세운 제품을 출시했고 파리바게트, 투썸플레이스 등 제과 카페 업계도 유사한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아오른 관심과 수요만큼 원재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재료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마트 집계 결과 마시멜로 판매량은 두쫑쿠가 인기를 끈 뒤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고 G마켓에서는 무려 1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 기준 시세를 보면 피스타치오 400g에 12,980원, 마시멜로 300g에 2,980원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파스타치오를 비롯한 두쫑쿠 재료가 2배 이상 오르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제가 마시멜로 같은 경우 샀을 때는 10,000원대에 샀었는데 지금은 이제 50,000원대까지 오르기도 하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설탕과 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이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잦은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연초부터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13주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동작구와 관악, 양천구 아파트값이 급등했는데요.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있는 아파트로 매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상도역 인근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이 아파트는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달 말 18억 3,500만 원을 찍으며 6달 만에 4억 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준공 22년차 구축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도 최근 14억 8천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구축, 신축할 것 없이 전부 다 호가 자체가 새로 나오는 것들은 최고가로 호가 나오고 그래도 문의 오시고 매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0.29%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동작구와 양천, 관악구의 오름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13주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동작구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0.51% 올랐고 관악, 양천구도 급등했습니다. 서대문구 아파트값 오름폭도 0.3%대로 올랐고 그간 약세였던 노원구도 0.2%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른바 서울 상급지 매수세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 속에 중고, 중저가 아파트 시장까지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거래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공급 부족과 전세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감당 가능한 가격대와 입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매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나 자금 부담 속에서 먼저 형성된 거래 사례가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을 하고 이를 참고해서 움직이려는 포모 심리가 제한적으로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등 경기 주요 지역 집값도 오름폭이 한층 더 가팔라진 가운데 연초부터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한강버스 전 구간 운항 재개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시는 애초 이달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려다가 다음 달 말에서 3월 초로 시점을 바꿨습니다. 한강버스는 일단 사고와 고장으로 한남대교 남단인 마곡에서 망원, 그리고 여의도 구간만 운항하고 한남대교 상류 항로는 운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과 관련한 합의 틀이 마련됐다며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무력을 쓰지는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6년 만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직접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10분이 넘는 연설에서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유럽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모인 유럽 한복판에서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지킬 수 없다며 그린란드 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No nation or group of nations is in any position to be able to secure Greenland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풍부한 희토류가 매장된 그린란드는 적국인 중국, 러시아 사이에 낀 전략 요충지라며 북미 대륙의 일부이자 우리의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다만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진 않겠다고 처음 밝혔습니다. But I won't do that. Okay? Now everyone's saying, "Oh, good.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나토 내부 무력 충돌에 대한 미국 내 우려와 유럽 동맹국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설 뒤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와 북극 전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미국의 그린란드 획득에 선택권이 있다면서도 반대한다면 기억하겠다며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관세 예고의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불사용과 즉각 협상 여지를 피력하면서 유럽과의 전면전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에 무력 사용은 하지 않겠다며 영유권을 즉각 협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야심이 여전하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연설 직후 군에 관한 발언만 놓고 보면 긍정적이지만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그린란드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외교적 해결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14년 만에 재가동한 니카타현의 가사와자키 원전 6호기에서 경보음이 울려 작업이 중단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원전은 어제 저녁 7시쯤 재가동됐지만 제어봉을 뽑아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던 자정 무렵 이상을 알리는 경보음이 났습니다. 도쿄전력은 전기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해당 부품을 교체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재가동 작업을 멈췄습니다. 대전의 한 거리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대전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7살 장재원. 법원은 1심에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어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장 씨 측은 성폭행과 살인의 범행 시간이 5시간가량 차이가 나고 범행 시간도 다르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강간죄와 살인죄를 따로 분리해 적용해달라는 의미였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독립된 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계획적으로 유인해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 씨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곧바로 나가려고 하는 등 난동을 일으켜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장 씨에게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선고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선고에 앞서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장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지난해 6월 YTN이 보도한 전국 학력평가 정답 사전 유출과 관련해 경찰이 현직 교사 등 40여 명을 적발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9년부터 6년 동안 치러진 13번 수능 모의평가 모두 문제가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수백 명이 모인 SNS 오픈 채팅방에 2026년도 6월 평가원 수학영역 시험지 파일이 공유됩니다. 파일이 올라온 시각은 오전 10시 56분쯤 학생들이 아직 한창 시험을 치고 있을 시간입니다. 2,600여 명이 모인 또 다른 단톡방에서도 비슷한 파일이 공유됐는데 이 파일 안에는 시험이 채 시작도 되지 않은 영어 영역 정답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YTN 단독 보도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7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대형학원 강사 등 모두 46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흔히 6평, 9평으로 불리는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를 시험 종료 전에 미리 빼내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년 동안 치러진 13번의 수능 모의평가 모두 유출이 있었습니다. 범행 이유는 학원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는데 일부는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남은 여분의 문제지를 빼돌린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2명은 아예 봉인된 문제지와 정답지 봉투를 몰래 열고 유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피의자 대부분은 수학 강사로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등 학원 강사로서 경쟁력을 위해 범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일부는 팀까지 꾸려 범행한 거로 확인됐는데 여전히 온라인에는 이 팀을 홍보하는 글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정답이 학생들에게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은 2012년 경기 안양, 2022년 부산에서도 있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계 종사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시험 관리 감독상 문제점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시흥시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비닐하우스를 살피고 있습니다. 새벽 6시 20분쯤 경기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주말 농장 운영을 위해 이곳에 머물러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주거용으로도 같이 썼던 것 같아요. 공장 창문 사이로 불길이 솟구치고 소방대원들이 힘겹게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새벽 5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남면에 있는 금속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공장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났던 공장 한 개동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청평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연기가 그냥 팍 솟구더라고요. 이 사고로 공사장 작업자 5명이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불이 근로자 쉼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그룹 BTS가 오는 3월 완전체 컴백을 알리는 첫 공연 무대로 서울 광화문 광장을 택했습니다. 당국도 장소 사용을 사실상 허가하면서 BTS는 전통 유산과 어우러진 도심 공연을 통해 귀환의 포문을 연 뒤에 다시 세기 무대로 나설 예정입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오는 3월 20일 무려 3년 9개월 만에 나오는 BTS 새 음반의 제목은 아리랑. 팀은 물론 한국,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장 진짜 우리답고 뭔가 우리 뿌리인 것 같고. 이에 외신들도 저마다 기사를 내고 아리랑 민요를 소개하면서 한국 문화를 세계화 나누려는 BTS의 꾸준한 행보에 기대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만큼 멤버들이 무대에서 새 음반을 직접 공개하는 순간도 더 특별하게 꾸려집니다. 우리 현대사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K-팝 최초로 단독 컴백 공연을 펼칩니다. 이를 위한 사전 영상은 지난 2020년에 이어 또 한 번 서울 경복궁을 무대 삼아 촬영하고 숭례문 성곽과 광화문 담장 등 도심에 자리한 우리 유산을 배경으로 미디어 파사드 영상을 선보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소속사 하이브는 이런 계획을 담은 가칭 K-헤리티지와 K-팝 융합 공연을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에 제시하며 장소 사용을 요청했고 조건부 허가 결정을 받아내면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공연은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데 후보인 3월 20일과 21일, 22일 가운데 확정된 공연 일정은 추후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정된 규모만 15,000명이 넘는 데다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소속사와 관계당국은 대규모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4월 9일 고양 콘서트를 시작으로 역대 K-팝 아티스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월드 투어에 나서는 BTS. 우리 문화의 뿌리에서 또 다른 출발을 알리는 이들이 이번엔 어떤 K-팝 역사를 써내려 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베이스캠프가 조별리그 2경기가 열리는 과달라하라로 확정됐습니다. 이동 거리도 짧고 경기장과 환경도 비슷해서 현지 적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와 개최국 멕시코와 맞붙는 두 번째 경기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아크론 경기장에서 치르는 홍명보호의 북중미 월드컵 베이스 캠프가 과달라하라 경기장 인근으로 확정됐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낙점한 1순위 후보지를 피파가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훈련 장소는 멕시코의 명문 클럽 데포르티보의 훈련장 치바스 베르데 바예로 경기장과 불과 5km 정도 떨어져 있어 차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크론 경기장과 해발 고도가 비슷하고 잔디 품종도 같아 현지 적응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훈련장 잔디 상태도 좋고 헬스 시설과 라커룸도 모두 만족스러웠다면서 아크론 경기장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수들이 머물 숙소도 경기장과 훈련장에서 차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5성급 호텔로 정했습니다. 선수들의 현지 적응과 회복을 최우선순위로 정한 홍명보 감독이 만족할 만한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선수들이 얼마만큼 이런 훈련이나 또 회복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숙소의 컨디션 그거 역시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축구 대표팀은 베이스 캠프에 입성하기 전 훈련을 펼칠 사전 베이스 캠프 장소도 조만간 결정해 월드컵 준비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현지 시간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한때 구금됐다가 풀려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이정우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일부 입국 서류를 한국에 두고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항에 일시 억류됐습니다. 이후 자이언츠 구단과 함께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 등의 노력에 힘입어 1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연일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 기온을 많게는 6도가량 밑돌며 날이 무척 춥겠고 한낮에도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중북부를 중심으로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눈이 오겠고 이후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과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해안에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꿈의 5천 고지를 밟았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출범 70년 만에 축포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의 신호탄이라지만 갈 길이 멉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발 훈풍이 가세하면서 1.57% 오른 4,980대에서 출발한 코스피. 삽시간에 꿈의 지수인 5천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4천 돌파 뒤 불과 석 달 만입니다. 외국인이 장중 순매도로 바뀌었지만 개인과 기관의 합세로 5,019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압도적인 실적, 여기다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 여기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이른바 포모 심리죠. 예. 이거 지금 당장 올라타지 않으면 나만 손해내라는 이런 심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5천선 고지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장중 3% 오르며 15만 7천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해 한국 기업 처음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5만 전자로 불린 지 1년 만에 반전입니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도 2%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3위로 올라선 현대차는 이틀째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로봇 배터리 기대감에 2차 전지주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러나 차익 실현 매물의 오름폭이 줄어들면서 4,952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2% 오른 970에 장을 마쳐 이른바 천스닥을 눈앞에 뒀습니다. 대한증권거래소가 3월 3일 한 부통령과 미 경제조정관 우두시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코스피 5천 돌파는 1956년 한국 유가증권 시장의 뿌리인 대한증권거래소가 상장사 12개, 시총 150억 원으로 출범한 지 70년 만입니다. 또 코스피 지수 산출 46년 만입니다. 이번 기록은 한국 증시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집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수출 주도 시장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붐의 핵심 수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소수 종목 위주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또 불장의 과실이 실물 경제 온기로 퍼져야 하는 숙제가 남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코스피가 꿈의 5천선에 닿았지만 그 열기가 증시 전반에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반도체 등 소수 대형주의 매수세가 집중되며 중소형주와의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이 같은 대형주 쏠림을 완화하는 게 5천 시대 안착을 위한 과제로 꼽힙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의 주역은 반도체 대형주였습니다. 삼성전자는 7개월 만에 2.6배, SK하이닉스는 3.7배 뛰어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두 종목 시가총액 비중만 코스피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반도체에 쏠렸던 매수세는 자동차, 로봇, 방산 등 다른 주도 종목으로도 옮겨붙었습니다.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였던 현대차는 한 달 새 무려 80%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의 온기는 대형주에만 집중됐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는 새해 들어 20% 뛰어 올랐지만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8%, 1.2%가량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수가 뛰어도 오르는 건 대형주뿐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됐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도 올해 들어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오른 종목보다 더 많습니다. 중소형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 지수의 경우 5,000피 열기와는 거리가 더 멉니다.
코스피가 한 달 새 20% 뛰는 동안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한 채 4%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굳어질 경우 소수 대형주가 흔들리면 우리 증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단순하게 반도체만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지수가 다 같이 무너지잖아요. K자형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 등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을 바탕으로 양극화를 넘어서야 코스피 5000 시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지수 5000 돌파가 장중에 달성된 걸 두고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장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서 차분하게 지켜보는 분위기인데 대신 여당이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는 자본시장 정상화를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가 지수가 5,000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 언제 될 것이냐,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는 5000피의 벽이 취임 이후 불과 7개월여 만에 뚫렸는데도 이 대통령은 별다른 공개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이런 기류에 맞춰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코스피 5000 돌파에 관해서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은 없고요. 그냥 담담한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가 공약 달성을 축하할 거란 취지의 소문이 돌자 이례적으로 언론 공지까지 내며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수시로 출렁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분하게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신 축하 메시지는 여당 안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역사적 순간, 대기록, 코스피 6000, 7000 시대도 열겠다 등 대선 공약을 조기에 달성한 걸 강조했습니다. 장중 한때 코스피 5000선을 돌파한 날, 때마침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던 민주당 내 코스피 5000 특위 위원들은 제도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돼야 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기 위한 것들까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 즉 3차 상법 개정안 입법이 더 속도를 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의 추가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녹취 120여 개가 담긴 황금 PC를 확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PC를 최근 이미 제출받았는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경찰이 이번에 확보한 컴퓨터에 녹취 파일이 보관돼 있었다고요? 네, 경찰은 어제 서울시 의회가 보관하던 김경 서울시 의원 관계자의 컴퓨터를 이미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컴퓨터에는 이번에 제기된 김 시의원의 또 다른 공천헌금 의혹 관련 녹취 파일이 120여 개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3년 6월에서 7월 사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다른 정치인들과 접촉을 시도하며 금품을 주려하거나 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시의원은 당시 현역 시의원 신분으로 공천을 배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려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녹취 파일에는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당시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속해 있던 현직 국회의원에게 출마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이었던 A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해당 국회의원이 A씨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답한 메시지 캡처도 문제의 컴퓨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 시의원은 결국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는데요. 김 시의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든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네, 강서원 의원이 연루된 1억 공천 헌금과는 다른 의혹인 건데 수사 진행 상황도 전해주실까요? 네, 김 시의원이 그동안 수사를 받아온 의혹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건 김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A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을 넘겨받으면서 그제 정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당일에 관련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일부 확보하고 관련자도 조사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천 과정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예, 경찰이 압수수색도 했는데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왜 확보하지 못했던 겁니까? 네, 경찰은 기존에 불거진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이미 지난 11일 김 시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루 뒤에는 김 시의원이 당원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의회로 반납한 컴퓨터 2대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컴퓨터는 김 시의원실 전 보좌진이 의회에서 쓰던 컴퓨터로 알려졌는데요. 이 컴퓨터도 일찍 확보했다면 수사가 더 빨라지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은 당시에는 해당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기 전이었고 문제의 PC가 압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경찰은 오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의 아내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출석한 이 씨는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 헌금 3천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132일 앞두고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전국 선거를 앞두고 압승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는 설명인데요. 정계 개편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리와 합치자고 조국 혁신당에 전격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두 당은 함께 윤석열 정권에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뛰자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을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빠르게 화답했습니다.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겠다며 확답은 피했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두 대표는 전날 늦은 오후에 만나 합당 추진에 교감하고 공감대를 이룬 거로 전해졌습니다. 깜짝 발표 직전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에게도 내용을 공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발표 전에 사전에 연락을 받은 건 맞습니다. 가치나 어떤 지향을 공유하는 두 개의 정당이 통합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님도 평소에 그 지론이라고. 다소 갑작스러운 합당 제의는 표면적으론 지방선거 압승을 이유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이 격전지 서울과 부산, 강원과 인천 등을 탈환하려면 표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지난해 4월 담양군수 재선거 때 그랬듯 호남 텃밭에서 혁신당에 지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고 합니다. 두 당이 합치면 174석의 거대 집권 여당이 됩니다.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입니다. 일종의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쏜 건데 국민의힘은 공천 뇌물과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평가절하했고 개혁신당은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를 2대 놓았던 꼴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합당 제안이 자칫 보수 결집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청래 대표의 당권 강화 의도 아니냐는 해석까지 더해졌습니다. 사상 처음 코스피 5천 돌파로 청와대가 조명받는 날 나온 발표라 당내 불편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기습적인 합당 제안에 민주당에서는 공개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절차적 문제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반발과 지지 의견이 엇갈리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10분 전 전격 발표된 정청래 대표의 기습 합당 제안에 의총장은 성토장이 됐습니다. 대다수 최고위원이 추진 여부를 까맣게 몰랐다는 걸 도화선으로 정 대표가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일방 처리한다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됐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 벌써 몇 번째냐 등 공개 반발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 정도로 거셌습니다. 실제로 의원님들 간의 반발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의원총회도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당 안팎은 벌집을 쑤셔넣은 분위기였는데 정 대표와 가까운 일부 의원들은 우리 모두 친청이 되자 긍정평가한다 등 힘을 실었습니다. 당연히 당원들의 투표, 또 앞서서 투표에 앞서가지고 토론 절차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논의가 될 것이고, 당내 반발은 정 대표가 당권 연임을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합당 제안은 공교롭게도 정 대표의 핵심 공약 1인 1표제 당원 여론 수렴이 시작된 직후 나왔는데 더 선명한 왼쪽 혁신당에 손짓하면서 가까이는 1인 1표제 의결, 멀리는 전당대회용 표 계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승부수라고 의원들은 설명했습니다. 돌발 변수 속에 애초 의원총회 주제였던 검찰개혁 논의는 다소 김 빠진 모습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을 언급한 만큼 그동안 물밑에서만 분출하던 의견도 공론화됐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취지로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야 된다. 물론 강경파로 분류되는 법사위원들은 보안 수사권 폐지 토론회 주최자로 이름을 올리며 일말의 여지도 주기 어렵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친명 친청 프레임은 갈라치기라고 일축한 게 무색하게도 민주당 내 갈등은 다시 표면화됐습니다. 의원들은 물론 당원까지 쪼개지면서 이 파열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권의 쌍특검을 수용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 끝에 8일째인 오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장 대표는 단식은 멈추지만 더 길고 큰 싸움을 향해 가겠다며 대여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본청 농성장을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지난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무려 10년 만에 깜짝 방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부 여당의 무반응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절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게 아니라며 단식을 말렸고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워 앉은 장 대표는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떠난 뒤 장 대표는 휠체어에 의지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송 직전 힘겹게 입을 떼더니 단식은 8일째에 끝나지만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이어진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단식만큼이나 강력한 대여 투쟁을 이어가자고 결의를 다졌고 이른바 단식 패싱 논란 속 성사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자리에서도 뼈있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통일교와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는데 홍 수석은 단식장은 안 간 게 아니라 일정상 못 간 거라고 해명하며 병문안을 약속했습니다. 검은 돈 뿌리 뽑기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한번 방문할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여당이 무관심 전략으로 일관했지만 당 내에선 이번 단식이
범보수 결집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기류가 지배적입니다. 개혁보수 유승민 전 의원과 장 대표와 때때로 각을 세웠던 오세훈 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단식장을 찾은 건 의미가 크다는 건데,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식이라는 극한 수단으로 보수 결집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 속 개혁신당과의 특검 공조 후속 조치도 예고된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야권 연대가 어디까지 전선을 넓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사흘째 이어지는 강한 한파에 바다 풍경까지 달라졌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물결치던 파도가 빙판으로 변했는데요. 내륙 곳곳에서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며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한파에 바다마저 숨을 죽인 듯 얼어붙었습니다. 밀려들던 파도는 멈췄고 출렁이던 물결은 단단히 얼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길어지는 강추위로 바다에는 파도 소리가 사라졌고 해안가에는 이렇게 파도 모양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수평선 너머까지 꽁꽁 언 바다는 깊은 푸른 빛을 잃고 투명한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배가 드나들던 항구도 얼음 속에 갇혀 정박해 있던 배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하얗게 얼은 거 보니까 남극 온 것 같고 사진들 찍을 때도 더 외국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언 거 보니까 그 새벽에 많이 추웠을 것 같아요. 추위가 점점 강해지면서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3.2도, 체감온도는 영하 20.1도까지 내려가며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철원 임남면은 영하 24.2도까지 떨어졌고 파주 영하 17도 등 내륙 곳곳에서도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절기 대안부터 시작된 이번 최강 한파는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기 상층에 동서울음이 막힌 블로킹 현상이 이어지면서 주말까지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도 대체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강추위 속 서해안에는 내일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한반도에 머무는 가운데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반복적으로 유입돼 당분간은 한파와 눈이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질적인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들이 내일 역대 최대 규모로 송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초국가 범죄가 외교 분쟁까지도 불러오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 범죄를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도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출범한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가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송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강제 송환된 피의자 64명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거둔 성과입니다. 이들의 범죄로 피해를 본 국민은 800여 명, 피해 금액은 486억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엔 연애를 빙자한 사기로 모두 120억 원을 뜯어낸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습니다. 총책인 남편 강모 씨는 아내와 함께 성형수술로 외모를 고치며 도피한 끝에 지난해 첫 송환 명단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니기도 하고요. 제가 일단은 제 와이프와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 밖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주하거나 투자 전문가로 속여 사회 초년생 등에게 100억 원대 사기를 친 피의자들도 현지에서 모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전용기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돼 내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사실과 공범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열흘 전에도 캄보디아 내 성착취 사기 조직원 20여 명 검거 사실을 직접 발표하는 등 초고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건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사례를 들었는데 이 같은 방향성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일 국회에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보수 진영 출신인데다 다양한 의혹으로 여권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온 만큼 여야 모두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보수 인사 이해훈 후보자를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그리고 이튿날 여야는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료 부실을 이유로 지난 월요일 예정됐던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했는데 이 후보자가 추가 자료를 일부 제공해 물꼬가 트였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자료는 여전히 부실하지만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도덕성을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로 비춰서 좋을 게 없고 야당의 무대에서 후보자의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앞서 적나라하게 공개된 보좌진 폭언, 갑질 논란을 비롯해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달이야? 아들의 병역과 취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이른바 엄마 찬스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여기에 허위로 청약 가점을 높여 초고가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위장 미혼 의혹, 영종도 땅 투기 논란 등 나라 곳간지기 역할을 맡기기에 적절한지 야권은 난타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에 일부 의혹은 수사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민주당도 마냥 엄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의혹이 과장돼 있다며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청와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검증 문턱을 넘는 건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대전의 한 거리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전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대전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7살 장재원. 법원은 1심에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어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장 씨 측은 성폭행과 살인의 범행 시간이 5시간가량 차이가 나고 범행 시간도 다르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강간죄와 살인죄를 따로 분리해 적용해달라는 의미였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독립된 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계획적으로 유인해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 씨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곧바로 나가려고 하는 등 난동을 일으켜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장 씨에게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선고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선고에 앞서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장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5천선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증시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네,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하면서 좀 예견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경제 전문가로서 꿈의 5,000피 달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5,000피 달성이라는 이정표를 쓴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개인 투자자인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왜냐, 한국 증시는 그동안 늘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경제 체력도 괜찮고 수출하는 기업들도 괜찮은데 삼성전자가 왜 한국 증시에 있어서 저렇게 저평가되어 있느냐라는 얘기를 외국인들이 했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사실은 명동에서 시작했어요. 유가증권시장, 대한증권거래소. 거기서 1956년 12개 상장사, 시가총액 15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4,600억이 넘어가니 굉장히 고성장을 했고 코스피 지수가 이제 지수 산정하면서 카운트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이게 1980년 1월부터인데 그때 당시 100, 지수 100으로 출발해서 지금 어쨌든 오늘 장중 5,019 찍고 조금은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거의 50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46년 만에.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의 어떤 볼륨이 굉장히 좀 커졌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 증시가 아닙니다. MSCI 신흥국 증시에 포함이 돼 있는데 어쨌든 46년 만에 5,000피 시대를 연 건 3박자가 맞았다. 일단은 가장 큰 거. 이제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 두 번째가 정부의 제도 개선 내력이 있고 세 번째가 포모 심리. 우리 앵커님이 주변 사람들이 다 샀다고 하는데 저도 사야 될까요? 라고 걱정하는 것만큼 주변의 증시에 호시탐탐 이제 조금만 조정을 받으면 나도 대형주 올라타야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증시 대기성 자금이 거의 200조 원에 가깝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이제 합작품, 유동성의 합작품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도 저희가 그래픽 보여드렸습니다만은 1,000에서 2,000 가는데 20년 가까이 걸렸고요. 2,000에서 3,000 가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4,000에서 5,000 가는데 단 3개월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사실은 국내 증시는 그동안 우리는 박스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주로 수출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실물 경제 성장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본시장은 어떠냐? 글로벌 유동성, 또 그리고 외국인 자금, 여기다 테마주가 아주 무섭습니다. 반도체와 AI, 인공지능 테마 같은 대형 지수가 그야말로 이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러다 보니 여기다가 정부가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금투세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 보조 수단을 가동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지 않았던 이제 성장 수준, 굉장히 폭발적인 초강속 비행이 가능해졌던 거고요. 근데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제 해소의 시작은 이지만 아직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왜냐? MSCI 선진주에 편입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는 MSCI 신흥국 지수에서도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 그다음에 대만, 인도한테도 밀렸거든요. 4위 정도 없기 때문에 이게 빨리 우리가 체격을 좀 높여서 안정적인 중장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돼야지만이 5,000포인트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지켜야 하잖아요. 다시 4,000, 3,000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서 하반기부터 외환시장을 이제 개방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효과를 내야 합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치솟는 기업이익을 주가가 간신히 따라잡은 결과가 현재 역대급 불장이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가 주가 순자산 비율이 S&P 500 지수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증시로 돈맛을 본 수익을 본 게 얼마 안 됐어요. 2년 전 최악의 수익률. 지난해만 75% 코스피가 올라서 전 세계 수익률 1위였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판교 주변에 특급 호텔에 빈 방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누가?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구글 이런 이제 이과 같은 빅테크 반도체 메모리 바이어들이 거기서 장기 거주하고 있어요. 왜?
삼성하고 SK한테 메모리 달라는 거예요. 반도체 달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지금 쇼티지, 결핍이 나서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장 풀가동 하더라도 이제 수요가 밀리다 보니 불과 석 달 사이에 가격이 2배 뛰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되는데 6개월 이상은 못 줘. 6개월 이상 가져가려면 웃돈 줘야 돼. 이러다 보니 빅테크 바이오들이 회의하다가 문을 박차고 나갔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익 전망은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이 44조 원이에요. 근데 올해 추정은 가장 적은 게 80조. 가장 많은 건 무슨 얘기냐. 100조? 아니야. 120조? 아니야. 150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대내외 마찬가지 똑같아요. 전망하라고 했더니 중계만 하고 있네.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어요. 코스피 고점 봤더니 증권사에서 무슨 얘기냐. 5,500은 가야지. 무슨 얘기야. 딴 데는 5,500, 5,650, 일부에서는 7,500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네티즌이 맞다고 봅니다. 5,000고지 찍었으니까 10,000포인트 가자. 10,000포인트 못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의 실적이라는 건 기대감이었다면 실제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해서 이제 정말로 지금 80조 이상의, 100조 이상의, 120조 이상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런 이익을 보여준다면 전무후무한 기록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고점을 예측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지금 몸에 맡기는 대로 흐르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단기 조정장이 올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95조가 넘었으니까 그 기대만큼 계속 갈 것이냐. 두 가지 둘 다 전망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저는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다라고 봐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그 놀이공원 가서 이런 이제 롤러코스터를 탈 때 위로 올라갈 때 정점으로 올라갈 때마다 너무 긴장되잖아요. 예. 내려갈 텐데 왜 안 내려가지? 점점 조급해지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포모 심리예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수익을 받고 절반 정도는 수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 그리고 반도체. 이걸 사이클을 못 탔다라고 하면 수익을 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를 샀다고 수익을 냈냐? 그것도 아니야. 5만 원에 갖고 있다가 6만 원, 7만 원 되니까 파신 분들도 많고요. 조정받으면 사야지 했는데 못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여기 나온 증시 예탁금. 바로 이제 증시 대기성 자금이라고 하는 예탁금이 95조 원. 이것도 역대 최고입니다. 거의 1년 전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 여기다 증권사 CMA라고 해서 하루 이탈 수시로 예출금이 가능한 여기 100조 원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돈이 없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실탄이 준비되어 있어요. 조정만 받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오늘은 한전까지 뛰네. 이런 대형 종목들이 조정만 받으면 올라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정은 굉장히 짧아요. 대신에 내가 사고 싶은 만큼 가격이 내려야 사는데 못 사.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이런 올해부터는 지난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올해부터는 같은 업종군 내에서도 실제로 이 오른 주가 2~3배 이상 올랐잖아요. 오른 주가를 정말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큼 주가가 이제 재평가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같은 업종 내에서도 옥석가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불장에 많은 돈을 번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다.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하소연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는 게 지금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물론 이제 계속해서 증시가 좋았고 그랬다면 이제 남아 있었겠지만 올해 초까지도 지난해에도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던 특정 대형 종목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데 서학개미들 오늘 나온 통계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양도세 신고하신 분이 50만 명이 넘고 1인당 평균 2,800만 원 수익을 냈어요. 거기는 지금 외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양도세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 공제 250만 원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 이상 세금 내야 돼요. 양도세를 내야 되고 우리는 개인 투자자한테 양도세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개인들은 국장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더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불과 열흘 만에 지난달의 매수세보다도 더 역대급으로 미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아마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이제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는 종목만 가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올랐잖아요. 4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을 하곤 했지만 코스닥은 1980년도 지수, 1996년도 지수 1000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1000이 안 돼. 아직도 970, 960 이 선에 머무르고 있어요. IT 버블이 한창일 때 3000선에 육박했었어요. 근데 아직 지수 3분의 1 토막이에요. 근데 주로 이 코스닥 시장은 누가? 대부분 98%가 개인이에요. 개인이 하면 단타 위주로 하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사고 팔아요. 근데 주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바로 2차 전지, 바이오 종목에 쏠려 있어. 근데 거기는 장기 소외주야. 오늘 물론 2차 전지도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거를 아주 계속해서 오를 거냐? 본전으로 가기엔 굉장히 힘든 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여기에 지금 알테오전이라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조금 있으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버려요. 바로 이전 상장을 합니다. 개인 주주들한테 알테오전이라는 1위 종목을 갖고 있는 개인 주주들한테는 좋죠. 큰 물에 손이니까 굉장히 큰 손들이 담기 좋기 때문에 좋겠지만, 코스닥은 우리는 여전히 코스피의 2부 리그로 이제 전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미국은 뉴욕 증권거래를 잘하는 탄탄한 이제 거래소가 있고, 나스닥 기술주 첨단주들, 아마존, 애플,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다 여기에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 전통주 시장에서도 있어요. 포드라든가 뭐 은행주들, JP모건 체이스와 같은 전통 굴뚝주들이 여기 버티고 있지만 그 서로 경쟁하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코스닥에서 크기 시작하면 다 가버려요. 카카오 그랬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바이오 대기업인 이제 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부분 가버리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서 살 주식이 별로 없다. 그래서 개인 빼고는 이 시장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중소형주, 우리는 이제 또 중소형주도 햇볕이 들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 지금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의 돈을 좀 우리나라로 끌어오고 싶어하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데, 여러 가지 당근책을 내놨잖아요. 좀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리쇼어링이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서학개미도 돌아와라. 올해 1분기까지만 돌아오면 양도세 100% 깎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양도세는 수익을 낸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뭐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하라고 했더니 50만 명이 있지만 전 수익 나신 분들이고요. 해외 주식 투자해서 수익 안 난 분들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쨌든 이제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율 안정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 좀 좋게 하자. 두 가지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미국 주식 빨리 팔아서 매도하고 국내 주식 1년 동안 사서 장기간 보유하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왜냐? 1인당 연간 5천만 원까지예요. 5천만 원까지만 양도세를 걷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1분기에 들어오면 전액이고 분기별로 좀 늦게 들어오면 절반까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물론 일부 투자자들은 아직 손해 있는데 팔아서 올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 여건이며 이런 걸 감안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당근책을 주고 있는 거고, 이게 계속 이어질지 모릅니다. 이어질 수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좀 활용을 해서 일부 책을 냈다면 가져오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오늘은 물론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순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원화 가치 강세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한다면은 외환 리스크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환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그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수세와 그리고 이제 환율 외환 시장과는 지난해부터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 지난해부터 우리의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한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고요. 오늘도 주식 팔았죠.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 5천선 이 랠리의 주역이면서 동시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환율 때문에 계속해서 셀코리아, 국내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국내 주식의 이득을 얻어도
이 달러로 환전할 때 손실을 보기 때문에 떠나가는 게 아니냐라고 할 텐데,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뭐 장기 단기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 한머니라는 건 바로 수익을 내야 되는 이런 한머니는 조금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장기 자금은 우리 기업들이 내고 있는 이익 성장 실적이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도 매력적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외국인들이 어떤 지금 외환시장과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좀 무뎌져 있고, 대외 우리가 수출 기업들의 어떤 달러 이제 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서학개미들의 수요가 더 많다라는 것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몸을 꽁꽁 얼게 만드는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중서부와 영남 내륙, 전북 동부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철원 영하 19도, 대구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날이 무척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 5도로 중북부는 예년보다 3, 4도가량 낮지만 충청 이남은 일시적으로 예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린 뒤 그치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서 다시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과 호남 서부에는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더 쌓이겠고, 여기에 내린 눈이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도 많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에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 이후 한파의 기세는 조금 꺾이겠지만 다음 주에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